IR협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얘기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주와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동국 CM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산업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제목이 국내 표면 처리 강판 시장 컬러 242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로 이제 컬러 강판 시장의 이제 최대 업체인 동국 CM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산업 자료인 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표면 처리 시장, 그러니까 국내 컬러 강판 시장의 이제 주요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네. 일단 그 표면 처리 강판 하면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처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녹이 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금을 합니다. 그 도금의 소재가 보통은 비철금속 중에 주로 아연을 도금해서 이제 아연 도금 강판으로 만들고요. 아연이라든가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거를 도금제로 사용을 하는데, 컬러 강판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냉연 강판이나 도금 강판에 도료, 페인트를 입힌 거예요. 이게 색을 입히는 거예요? 색을 입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건물을 가도 예전에는 그냥 벽돌이나 나무 위주로 지어졌다면 지금 컬러 강판을 사용해서 되게 다채로운 그런 색깔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그 표면이 되게 미려하고 화려하고 색상이 되게 고급지잖아요. 그런 게 다 컬러 강판이 사용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러 강판은 그런 도금제에 이제 도료, 페인트를 입힌 강판이다. 그래서 보통 컬러 강판 업체를 코티드 메탈이라고 해서 여기도 동국 CM이라고 하잖아요. 그 CM이 코티드 메탈, 즉 컬러를 코팅한 강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강판의 주 수요처는 거의 절반 이상이 건설입니다. 건축재예요. 건축 내외장재로 주로 쓰이고 있고, 한 30-40%는 가전용,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백색 가전, 그리고 에어컨 이런 데 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국내 빅3 업체를 보면은 동국 CM, 이게 지난해 6월에 이제 분할 상장된 업체입니다. 동국제강 계열이고요. 기존의 동국제강이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회사가 세 개로 쪼개졌거든요. 존속법인이 이제 동국홀딩스로 남았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국제강 하면 이제 후판이잖아요. 후판하고 봉영강, 이 사업은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로 분할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동국 CM은 그 중에서 이제 냉연 사업 부분, 냉연 도금과 그 컬러 강판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동국 CM이라는 회사로 분할 상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국 CM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코가 6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54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국제강은 그 컬러 강판 시장에서 1972년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컬러 강판이라든가 이 도금 강판의 시초는 거의 동국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년도에 진출한 당해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동국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보통 수출탑이라고 하잖아요. 1억 불 수출탑. 그것도 국내 최초로 수상한 회사가 이 동국제강. 이제 컬러 강판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1위 업체는 동국 CM으로 연산 캐파가 85만 톤 정도입니다. 컬러 강판 기준으로. 그리고 KG 스틸 역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의 동부제철, 이 업체가 컬러 강판 시장에서 한 74~75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포스코 강판, 이게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바뀌었고, 연산 캐파가 한 4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사 포함해서 거의 국내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세아 CM이라든가 아주 스틸, 그리고 DK 동신 이런 중소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컬러 강판의 생산 능력이 지난 3년간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230만 톤 정도였거든요. 230만 톤 정도에서
이게 3년 동안 계속 업체들이 증설을 해서 현재 300만 톤까지 이렇게 설비 능력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화된 시장이거든요. 보시면은 요 국내 수요는 한 120만 톤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고 생산이 230만 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수출로 이제 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공급 과잉화된 상황에서 계속 업체들은 이렇게 생산 능력을 늘려온 거죠. 결국은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업체들의 수익성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원료와 제품 가격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컬러 강판, 도금 강판이라든가 컬러 강판은 철강지의 가장 끝단이거든요. 네. 철광석하고 원료탄을 가지고 이제 고로, 포스코 같은 고로사에서 쇳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열연을 만들고요. 그 두꺼운 열연을 다시 이제 얇게 압축을 해서 이제 냉연 강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철광석하고 열연, 냉연, 뭐 도금 강판, 컬러 강판 가격이 연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컬러 강판 시장의 원소재는 주로 냉연 도금 제품이거든요. 냉연 도금 제품을 주로 포스코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수익성은 결국은 원가와 제품 가격 간의 그 스프레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포스코의 열연 가격하고 냉연 가격이 이렇게 국내 유통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동아시아 가격으로 볼게요. 보시면 열연하고 냉연이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국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열연이나 냉연 소재를 가져왔을 때 컬러 강판으로 만들어서 제품 가격을 얼마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원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졌냐. 그 스프레드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네. 보시면 지난해에는 원소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다시피 떨어졌는데 철광석, 뭐 열연, 냉연 다 떨어졌는데 수요 업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요 이제 수요처가 건설과 가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거의 6대4, 7대3 정도로 건설과 가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계속 분양 경기도 안 좋고 또 고물가, 또 고원가, 또 금리도 높죠. 이런 상황에서 건설이 계속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가전도 코로나 때 엄청 좋았단 말이죠. 코로나 때 홈코노미 그 재택 근무 효과 때문에 가전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뭐 TV도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뭐 75인치, 85인치 바꾸고 그러면서 이 컬러 강판 수요가 그 당시에 정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다가 2년 동안에는 이 가전 수요가 또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부진하면서 이제 가격이 제품 가격이 원소재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 수익성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이제 열연 원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그 가격을 올리려고 지금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톤당 5만 원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 하공정 컬러 강판 업체들도 같이 따라서 가격을 올렸는데 이 아무래도 시장 수요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적용될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수익성을 보면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당시에 그런 정점 이후에 가전 특수가 지금 어느 정도 침체되면서 2년 연속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국 C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1일 날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 실적이 연간으로 나온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이제 7개월치 실적만 작년에 집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실적을 비교해 봐도 매출액이 한 지난해 22년도에 2.5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이제 분할 전과 분할 이후로 합병했을 때 합산했을 때 보면 한 2.1조 원, 한 15% 정도 매출액이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동국 CM이 22년도에 944억 정도였는데 지난해 400억대 초반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55% 이상 영업이익이 이제 반토막 난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 정도 기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역시 반토막으로 뭐 2%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역시 수익성 저하를 경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한 3, 4위 업체 되는 이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파가 30만 톤이었는데 컬러 강판이 지난해 말에 이제 12만 톤을 증설해서 42만 톤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3, 4 하면은 포스코 스틸리온이 뭐 3위 업체로 보는데 아주스틸이 이제 증설을 함에 따라서 3, 4위가 지금 뒤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아주스틸도 지난해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한 해를 지난해 경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건설, 가전 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그 지표들을 보면은 건축 착공 추이 이걸 보면은 이제 건설 그 경기를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만 사태 이후로 15년 최저치를 작년에 찍었습니다. 건축 착공이. 올해도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3고, 고환율, 고물가, 고원가, 고분양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가전 역시 21년도에 38조 원 내수 판매액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34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반면 이 자동차 업종 이제 그 컬러 강판이나 도금 강판이 건설이나 가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일부는 자동차로 또 들어가거든요. 특히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비중이 20-3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동국시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설과 가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전으로도 특화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가전 부분은 자동차는 지난해 424만 대 생산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내는 뭐 한 3%대 증가를 했는데 수출 부분에서 20%대 이상 고성장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수요업종 중에서 건설과 가전은 위축된 반면 이 자동차 부분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 자동차 부분으로 이제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업체들은 수익성이 다소 선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산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쪽 산업군 내에서 동국CM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좀 기업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동국CM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6월 1일 날 인적 분할로 이제 분할 상장된 업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동국CM 하면은 투자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여태까지 보고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사업 구조가 정확히 뭐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니온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2015년도에 이제 동국제강에 이제 합병이 된 건데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즉 냉연 도금과 컬러 강판 사업을 다시 이제 떼냈다. 동국제강에서 냉연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만들어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972년도에 국내에서 컬러 강판을 가장 최초로 이렇게 만든 회사고요.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 중에 하나고 뭐 도금 강판 중에서도 뭐 갈바늄 같은 거 1986년도에 국내 최초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동사가 만드는 그 건자재용 그 컬러 강판이라고 럭스틸이라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국내에서 2011년도에 최초로 철강 제품 중에 브랜드화한 강종이거든요. 럭스틸. 네. 건축재로 들어가는 강종인데 그게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 이어서 2013년도에는 가전용으로 들어가는 앱스틸. 제가 왜 냉장고 세탁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이제 앱스틸인데 그것도 역시 이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컬러 강판 시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뿐이 아니라 이 기술력으로서도 가장 선두권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캐파는 85만 톤이고 이게 부산 공장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캐파인데 부산 공장은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의 공장이다. 컬러 라인을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가 10만 7천 평이나
10만 7천 평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부산 공장 부지만 하더라도 유형자산 가치가 엄청나죠. 그래서 전체 뭐 자본 총계가 동국 CM이 뭐 9,600억 정도 되는데 이 유형자산 가치만 9,400억 정도 되고요. 이 토지 가치만 뭐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동국 CM이 성장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컬러 강판 시장에서는 업력, 기술력을 모두 갖춘 회사가 이제 동국 CM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요소들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컬러 강판 시장에서는 동국 CM이 이제 초격차 그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데 그런 초격차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2021년도에 그 컬러 비전 2030이라는 그런 비전을 발표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럭스틸 그 국내 최초의 철강 브랜드인 럭스틸이 2011년도에 런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0주년이 되는 2021년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거죠. 그 비전에 따르면 컬러 강판을 2030년까지 2조 원대 매출 규모로 키우겠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100만 톤 체제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컬러 강판 매출 규모가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원 정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거의 2배 수준까지 늘린다는 얘기고요. 지금 도금 강판, 그러니까 컬러 말고 도금제 강판 매출 규모도 거의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30년이 되면 이 회사 매출 구조가 3조 원대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지금도 이제 수출 비중이 60%거든요. 60%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 아까 제가 왜 산업에서 컬러 강판이 뭐 한 230만 톤 만드는데 국내 수요가 이제 절반이고 절반이 이제 수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는 50% 정도가 수출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워낙 대형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내수는 위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 비중이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60%인데 2030년이 되면 이걸 65%까지 또 늘린다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제가 철강 애널 하던 시기에는 이 철강제가 수출로 나가는 상황이 불리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수에 우선 팔아야 단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수익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수출로 되는 건 다 이익이 안 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수출 시황이 더 좋고 또 수출 단가가 같은 톤으로 보더라도 2, 30만 원이 비싸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게 지금은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고 수출 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중국이 아닌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으로 판매가 될수록 그쪽이 더 고부가 시장이고 이제 고부가 가전, 프리미엄 가전이 유통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제 단가가 높게 먹히고 수익성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화두가 이제 저 PBR 주 찾기잖아요. 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면서 PBR 1배 미만의 그런 저평가된 코스피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 중심에 이제 은행주라든가 뭐 증권, 보험 이런 주식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철강업종 중에서도 그렇고 전체 시장 중에서도 그렇고 이 업체가 동국 CM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PBR이 0.2배입니다. 자산 규모가 1.7조 정도 되고요. 자본 총계는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9,600억 대예요. 그리고 현금이 지금 2천억 이상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산만 거의 9,500억을 갖고 있고 부산에 아까 부산 공장 토지만 하더라도 10만 평 이상이면 평당 500만 원만 해서 하더라도 5천억이잖아요. 네. 이런 그 유형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0.2배라는 거죠. 0.2배라는 것은 그냥 쉽게 보면은 회사가 이게 망해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계속 앞으로 수년간 적자가 계속 누적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업체가 그런 업체느냐는 거죠. 가장 오래된 업체고 전 세계에서 컬러 강판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기술력이 초격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동국제강 그룹의 계열사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분할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매도가 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게 주가에는 그렇게 예전에는 그 디스카운트로 보지 않았어요. 인적 분할은 그대로 그 소액 주주들 기준으로 보면 그대로 자기 지분 가치만큼 이렇게 분할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손실을 보는 건 아닌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난해 형성된 컨센서스가 인적 분할 자체가 결국 대주주들이 배불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적 분할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동국제강이 세 개로 분할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공정의 저수익 기조를 갖고 있는 도금과 컬러 강판을 이 업체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철강업종이 이렇게 공정이 있잖아요. 가장 상공정은 포스코의 고로라인이고 중간에 뭐 후판, 봉영강 있을 것이고 밑에 이제 가장 하공정 공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로우 싱글이잖아요. 뭐 적자거나 BEP거나 나오더라도 2, 3% 나오는 이런 저마진 사업 구조를 가져왔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눌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적정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매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동종사하고도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겠는데요. 동국 CM이 사업 구조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비슷한 업체는 포스코 스틸리온하고 아주스틸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캐파를 보시면 동국 CM은 85만 톤, 포스코하고 아주스틸은 40만 톤이에요. 절반 정도잖아요. 절반 정도고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동국 CM은 2조 원대고 포스코나 아주는 1조 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본 총계로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PBR을 보면 0.2배인데 포스코는 1배, 거의 자기 순 자산 가치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아주스틸도 0.9배까지. 결국은 동종사하고 사이즈가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들이 동국 CM에 비해서 4배, 5배 주가가 비싼 상황이다라는 거죠. 과연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동국 CM이 물론 지금 수익성도 안 좋고 4분기에 이제 적자까지도 보고 했지만 이제 올해 들어와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은 시장 대비 아니면 피어 대비 그 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저평가주 매력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출 시장이 좋다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에서 내수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동국 CM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죠. 국내 내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게 팔아야 되겠죠. 수익성이 안 나오겠죠. 하다 보니까 수출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리면서 지금 수출 비중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 비중 늘어난 거에 3분의 2, 67%는 거의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고가의 그런 판매 단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컬러 비전 2030에 따라서 오히려 더 수출 비중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투자 포인트로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동국 CM이라는 기업을 봐야 하는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은 어땠고 올해 이제 2024년 실적은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국 CM이 지난해 6월 1일 날 분할 상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뭐 1.2조 원대로 지난해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7개월치 매출액이다. 그래서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데 분할 이전과 이후에 그 매출액을 합산해 보면 지난해 한 2.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은 분할 전후로 봤을 때 407억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출액은 한 15%, 영업이익은 거의 뭐 반토막 55% 이상 줄어든 그런 수치를 기록한 거고요. 이익률도 지난해 뭐 한 1.9% 정도로 많이 이렇게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수익성도 이제 철강 이쪽이 컬러 강판 쪽이 안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분할하고 이렇게 상장하다 보면은 기업에서 연말 이제 보너스, 위로금 쪽으로 이제 보너스가 나가거든요. 그 부분이 뭐 한 100억 원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아무래도 실제로는 흑자였는데 그런 비용 지출 때문에 이제 적자로 4분기가 기록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지난해 판매량은 도금이 82만 톤, 그리고 컬러가 65만 5천 톤을 기록을 해서 보시면 전체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도금이 50한 7%, 그리고 컬러가 4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매출을 2조 373억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연간 분할 전후로 봤을 때 제가 2.1조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대비보다도 올해 이제 오히려 매출액이 조금 줄어드는 수치잖아요. 아무래도 판매 가격 자체가 YOY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 전망이 나온 것인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오히려 600억대로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3%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외형이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을 이렇게 좋아질 걸로 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2년간 이렇게 원소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열연, 냉연 이 소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소재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면서 원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수출이 주력인데 수출의 판매량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이죠. 환율이 분기 대 분기로 계속 보더라도 계속 5원, 10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영업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온기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같은 철강 업종 내에서도 싸도 너무 싸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 놓인 상황이기는 한데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아까 저평가의 요인을 결국은 찾아야 될 텐데 네.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분할 상장 이후에 회사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기업 네.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분할 상장돼서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하고 30%하고 뭐 JFE 그런 부동 지분 합치면 한 뭐 40% 정도는 지금 묶여 있는 주식이고 결국은 유동성 있는 주식은 뭐 한 1,000억 가치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소형 주식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지금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주가 부양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 유동성의 주식 유동성의 문제도 이제 주가 저평가의 원인일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분할 상장된 와중에 이 동국 CM은 컬러나 도금강판 라인을 가져왔는데 그 수요처는 전방이 건설과 가전이다. 건설이 70%고 가전이 30%다. 결국 둘 다 안 좋은 수요처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맞물려서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1배 정도 되고 있고 시장 대장주인 포스코 스틸리온이 1배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비교 대상 업체죠. 그리고 아주스틸 0.9배. 그리고 현대제철이 유일하게 이제 동국 CM하고 같은 0.2배 정도로 이제 저평가된 주식으로 보여지고요. 동국제강 이제 그 분할 상장된 다른 그 동영강과 후판을 갖고 있는 업체도 0.4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철강 업종뿐만이 아니라 국내 코스피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제조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살짝 짚어주셨다시피 뭐 외국계 기관 이쪽에서 이제 관련 자료들도 좀 많이 나오고 시장에 네. 관심을 받아야지 좀 핫한 종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네.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매출 구조가 건축과 가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금이나 컬러 강판 자체가 건설용이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건설에 뭐 50% 이상 들어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재로 한 70%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수요 업종 중에서 안 좋잖아요. 그리고 가전도 한 30% 들어가는데 그게 2021년 피크치고 지금 3년째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로도 수요 비중이 뭐 20, 30%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 그 외판재는 주로 포스코에서 자동차 강판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반면에 그 내장재라든가 아니면 머플러 같은 거, 그 배기구에 들어가는 머플러 이런 거는 이제 도금재를 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자동차 용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 동국 CM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는 수요가 다각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전장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수요가 다변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컬러 강판 시장이 300만 톤 시장 체제로 이렇게 커졌는데 시장은 그렇게 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형사인 경우에는 지금 증설하는 거를 결국은 수출 시장을 타겟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늘어난 물량이 국내에 풀린다면 국내 시장은 더욱더 눌려서 단가가 하락하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늘어나는 물량이 이제 고부가 수출 시장으로 만약에 네.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공급 과잉은 그렇게 우려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국 C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이 휴네시온입니다. 네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작년에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보안 솔루션 개발 그리고 공급 업체이고요. 2012년도에 망연계 솔루션인 아이원넷을 출시한 이후로 지금 빠르게 조달청 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원넷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연속으로 망연계 솔루션 판매 1위를 기록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매출 성장률을 크게 올리고 있는 중소형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연간으로 봤을 때 사업별 이제 매출액 비중은 솔루션이 72%, 용역이 25%, 상품 3%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 사업에서 매출액의 대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크게 또 망연계 그리고 시스템 접근 제어 그리고 기타 뭐 네트워크 접근 제어와 같은 상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체 솔루션 매출액 내에서도 이 망연계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연계 솔루션이 네. 뭔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망연계 솔루션은 특히 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문서를 외부로 반출이 쉽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내용 컴퓨터랑 또 외부 뭐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트워크가 분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내용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문서를 외부 망으로 보낼 때 그 보안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망연계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네. 주요 고객군이 금융기관, 뭐 증권사도 될 수 있고요. 공공기관, 뭐 지자체,
방산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안 솔루션 개발하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라는 게 최근에 또 글로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쪽의 산업 현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전반적으로 정보보호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피해가 2015년 3조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2026년에는 6조 달러로 2배 이상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버 위협이 좀 글로벌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정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을 지나가고 있고요. 각 국가들은 이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정보 보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3년에는 한 3천억 달러 초반에 불과했는데 2026년까지는 연평균 8%에서 9%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매우 빠르게 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산업은 크게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정보 보안, 그리고 물리적인 보안 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정보 보안 산업은 또 크게 이 솔루션과 관련된 용역 서비스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요. 엔드포인트 보안, 또 플랫폼 보안, 클라우드 보안, 공동 인프라 보안 솔루션 등으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휴네시온의 주력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망연계 솔루션은 바로 이 네트워크 보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각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의 주 요인으로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 보안 니즈를 매우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2020년 제2차 정보 보안 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진흥 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정보보호산업 전략적인 육성 방안을 발표했고요. 2022년 말에는 또 신속 확인제 도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보호 제도 시행을 좀 장려하면서 보안 투자를 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시장 규모를 3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1조 원을 넘게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2027년까지 정보보호와 관련된 1,300억 규모의 사이버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유니콘 기업, 중소형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산업은 이제는 정말 정부가 주도를 해서 성장의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보보호 산업 그리고 보안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휴네시온은 어떤 투자 포인트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 휴네시온은 우선 공공조달 망연계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휴네시온이 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매출의 성장률은 23%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 숫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 휴네시온이 망연계 공공조달 부분으로 공급한 매출액의 경우 같은 기간 4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장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달청 내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달청 내에서 망연계 솔루션의 점유율은 2021년 39%를 기록했는데 2022년에는 40%까지 성장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5%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그 공공기관 베이스로 굉장히 높은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에서 지금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혜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추가적인 성장세가 더해지고 있는 점도 또
괄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 휴네시오는 망연계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관련된 그 보안 솔루션을 런칭을 했고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주, 그리고 과기부의 클라우드 보안 실증 사업 등을 수주를 받으면서 이 누적 클라우드 사업 건수가 2022년 72건에서 2023년에는 155건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업 부분에서 지금 매출 성장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면서 외형 성장이 더 빠르게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좀 깊게 보면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그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계약이 1년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계약이 1년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휴네시온이 지금 정보 보안 산업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주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매출액이 대부분 다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더 좋아지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이제 올해 어떻게 봐야 될지 사업 부문별로 좀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작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2023년의 경우에는 우선 매출액은 361억 원, 영업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6%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용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특히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 실적 성장세가 유난히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이제 16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 4분기 그 솔루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이렇게 솔루션 부분에 매출 성장세가 좋았냐라고 살펴보면 망연계 솔루션의 교체 주기가 한 4년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동사가 2018년부터 2020년 망연계를 중심으로 솔루션 매출액이 매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공급을 했던 솔루션이 교체 주기를 맞이하면서 이 교체 주기 수요가 또 작년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중반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휴네시온이 올해 6월 달에 신사옥을 완공을 하고 지금 사옥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증가가 좀 올해는 불가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기여도가 높은 용역 매출 비중이 올해는 20%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사옥 이전에 따른 비용 증가 효과를 좀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수익성도 소폭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추정치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어그룹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일까요? 지금 휴네시온이 올해 기준 PER이 한 5배, 6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지니언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지니언스는 휴네시온이 하고 있는 망연계는 아니지만 NAC나 EDR 부분에서 국내 조달청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 지니언스도 휴네시온과 마찬가지로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종목이라서 조금 비교해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PER이 10배 중반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네시온의 현재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도 저평가된 상태고, 동종사인 지니언스 대비해서도 매우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정보원이 올해 연초에
국가 공공기관 망 보안 정책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추진안이 실행이 되면 사실 데이터 성격에 따른 망분리가 더 세분화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망연계 솔루션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지금 견조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휴네시온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휴네시온이 저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좀 돋보여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 짚어주시겠어요? 우선 계절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매출액의 50% 정도, 영업이익은 뭐 60% 가까이 4분기에 다 몰려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네시온이 갖고 있는 주요 고객사가 지금 민간 업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기관이 새로운 뭐 수주를 할 때, 특히 뭐 솔루션 수주를 할 때 다 연말에 집중이 됩니다. 연말에 뭐 예산을 네. 짜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서 네, 그런 네. 거겠죠. 그래서 네. 연간 매출액에 너무나 큰 비중이 4분기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뭐 1분기나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뭐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지만 분기의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기별로 뭐 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된 휴네시온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